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해당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 1항 제4호의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포함된다. 맞죠?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사기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거니까. 1번 맞고 2번 개공은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맞는 거죠? 법에 규정된 게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이라면 확인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 우선매 조건 법에 설명을 하고 규정은 없지만 설명해야죠. 대항력, 우선매 조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위임 및 도급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23조 제3호에 의해서 초과보수가 금지되는 금품이다. 틀린 거죠. 답은 3번. 위임 및 도급은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위임 및 도급은 네가 내 일을 맡아서 완성해 그런 거지 중개업이 아닌 거다. 말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요. 분양대행도 중개업이 아닌 거잖아요. 위임 및 도급도 중개업이 아닌 거다. 그러면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3번 틀렸고 정답은 3번. 4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죠? 주택, 실비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만약에 분사무소라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한 거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맞는 거고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4번 맞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잖아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거잖아. 그러면 자격증 대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나 안 했나. 중개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대여. 5번 맞고 틀린 거는 3번이었고 정답은 3번.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판단 기준.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가 따로따로인데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격증과 등록증을 함께 대여를 하니까. 자격증만 대여하고 등록증은 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자격증, 등록증을 함께 대여하니까 판단 기준은 똑같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가 동업을 했어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다 이렇게 써있으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그런데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거는 아니래. 자금을 대고 이익도 분배받고 그렇게 했는데 중개업무는 안 했대요. 그러면 아닌 거지. 자격증 대여도 아니고 등록증 대여도 아닌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주거용 건축물,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사항은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 틀렸죠. 도배 때문에. 도배는 주거용만. 비주거용은 도배는 없다.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비주거용은 벽면, 바닥면은 있어요. 도배는 없고 도배는 주거용만. 1번 틀렸고 2번 비주거용 건축물 1km 이내에 비선호 시설 존재 여부. 틀렸죠.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만 있어요.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2번 틀렸고 3번 토지,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틀렸죠.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토지인데 환경 조건 X.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주거용 건축물,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 틀렸죠. 건물 설계도예요. 본다고 알아요? 설계도를? 우리가 건축사가 아닌데? 4번 틀렸고.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목록, 임목이 생육상태. 맞는 거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목록, 임목이 생육상태는 임목. 그래서 5번이 맞는 거고 정답은 5번. 비주거용과 토지 확인 설명서 문제풀이 방법.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예를 들어서 토지인데 환경 조건 바로 X.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비주거용인데 비선호시설 X. 비비 X. 비선호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그래서 오히려 주거용보다 비주거용 토지 확인 설명서가 훨씬 쉬워요.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맞죠? 보험 드는 거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요건이거든요.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보험이 안 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고, 시점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것도 아니었고, 보험 드는 시기는 중요하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1번 맞고. 2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성질을 갖는다. 맞죠? 개공이 든 보험은 보증보험 공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지 개공을 위한 게 아니다. 개공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야.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이 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든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니까 보험 든 거다. 누구를 위해서?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2번 맞고. 3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개공에게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냐면 사무소를 빌려준 거. 사무소를 빌려준 건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그런 말이 없어도 책임지라고. 3번도 맞죠. 개공이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해요. 개공이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은 개공이 사무소를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이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인 손해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틀렸죠.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규정이 있어요.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 내용이야. 지금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란 말이에요. 이거를 중개사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틀린 거라고.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답은 4번. 5번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의 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무상의 중개여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이 된다. 무상이어도. 무상이면은 중개업은 안 되죠. 무상의 중개. 그래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되는 거다. 판례여서 여러 번 나왔어요. 5번 맞고 정답은 4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개공은 전액 책임이에요.
2억 보험 들었다고 2억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초과손해도 책임지는 거고, 전액 책임,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를 하고, 보증보험 공제는 레알 보험이에요.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고, 셋 중 한 가지 하고 보통 공제에 가입해요. 협회가 하는 거. 보증보험 공제는 한도 내에서 2억 보험 들었으면 2억까지만 책임진다고요. 개공은 전액 책임이었고, 보험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 야, 개공,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인 내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 이게 황당하죠. 왜 그러냐면 개공이 보험 들었고 개공이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개깜놀.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보증보험 공제, 이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개공이 본인을 위해서 보험 든 게 아니라 타인,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개공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질문, 이 보험을 왜 들었다고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그렇죠. 들라고 하니까. 의무니까. 선택이면은 안 드는 개공들도 있단 말이야. 자동차 보험을 왜 들었는데? 의무니까요. 개공도 마찬가지다. 이 보험도 보증보험 공제도 의무사항이니까 든 거다. 누구를 위해서?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고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그래서 보험금 주고 구상권 행사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증의 설정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게 더 힘들겠다. 업무 개시 전까지. 1번 틀렸고, 2번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개인들은 1억 이상이 아니라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개인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개인들은 2억 이상. 2번도 틀렸고, 3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어요. 공제. 그러면 15일은 맞는데 보증보험 공제는 다 C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존. 15일은 맞는데 부족액 보존이 아니라 가입하는 거죠. 공탁이 부족액 보존. 짝꿍이 틀렸잖아. 보증보험 공제는 가입하는 거니까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존. 오, 이거 치사하다. 15일은 맞아요. 뒤에 짝꿍이 틀렸어요. 공제는 가입하는 거다. 3번 틀렸고, 4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은 보험금이 2천만 원 이상 맞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법인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면 되는데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4번이 맞고 답은 4번이네요. 5번 공제금은 공제계약이 유효기간 내에 발생된 공제사고의 총보상 한도를 의미한다. 틀렸죠.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2억 공제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한 건당 2억씩이야. 만약에 10건 공제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한 건당 2천만 원. 총 보상한도 그러면 이건 너무 적잖아. 금액이. 그래서 건당 보상한도. 10건 발생했어도 한 건당 2억씩은 되는 거다. 꽤 유명한 판례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총 보상한도가 아니라 한 건당 보상한도다. 5번 틀렸고 답은 4번. 보증 설정 시기.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고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증이란 보험은 개공만 들 수 있어요. 등록 신청 전에는 개공이 아니고 등록 신청 단계에서도 개공이 아니에요.
개공이 아니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야.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드는 거죠.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고 같은 말,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개공이 된 거죠. 등록이 되면 개공이 된 거니까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나중에 보험을 드는 거지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험을 든다고요. 왜 그러냐면 가능하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공이 두는 거잖아요. 법인인 개공. 개공이니까 보험을 미리 드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미리 들 것. 중개업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분사무소는 가능하니까 미리 보험 들 것.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도 보험 들어야 되죠.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2천만 원 이상.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드는 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고 보험 들었다고 신고해야 한다. 맞는 거고요.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틀린 거지만 생략 가능한 신고여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틀린 거지만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 맞는 거고 1번 맞고 2번 개공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 시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전하고 15일 맞죠? 다 시가입, 부족액 보전 15일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계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개공이 돈 들고 튄 거 중개행위가 된다. 중개행위가 되니까 중개사법 적용되는 거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가 되는 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를 넓게 봐라. 용어의 정의 중개보다 넓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가 되는 거. 개공이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잖아요. 중개행위가 되고 그러면 중개사법 적용되니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맞고 4번 개공 아닌 사람 고용인 포함이니까 고용인 아닌 사람 개공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고 일반인이죠. 일반인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일반인, 제3자는 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손해 입혔으면은 중개사법 적용 안 되니까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4번 맞고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관에서 고의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혔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는 개공이 보증기간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답은 5번.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 행위 이 세 가지 경우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30조 1항 개공이 중개행위를 한 거 30조 2항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빌려준 거 개공이 중개행위를 한 거 30조 1항 이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요. 30조 2항 개공이 사무소 빌려주는 거 이때는 무과실 책임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도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죠. 개공, 무과실 책임지는 경우 두 가지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중개의뢰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 보험금 청구는 이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제3자 일반인이 손해를 입혔어요. 중개사법 적용 안 되잖아요. 아까 했었죠. 일반인 제3자는 민법상 배상 책임이지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하는 경우 개공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맞죠?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폐업 사망 시에 자기 돈인데 3년간은 못 찾아가는 거야.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거 없다. 보증보험 공제는 자기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보험료 내고 가입한 거.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건데 3년간은 못 찾아간다.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1번 맞고 2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의 장소로 제공, 사무소를 빌려준 거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30조 2항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는 거는 30조 2항.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거. 30조 1항은 개공이 중개행위를 한 거. 그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2번도 맞고. 3번. 공제는 주저리 설명이 돼 있지만 공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맞는 거예요. 공제와 보증보험은 성격이 같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레알 보험이에요. 보험료 내고 가입한다고. 가입하는 장소만 다른 거고. 협회 가서 가입하고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하고. 그런데 성격은 똑같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개공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 개공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그래서 구상권 행사도 당하고. 그냥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야.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3번도 맞고요. 4번.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맞죠? 공제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고에 대비하는 거니까 공제계약, 보험계약이죠. 보험계약 체결할 때 사고 발생이 불확실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고 발생이 100% 확실하대. 그런 거에 대한 보험, 그런 건 없어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사고 발생이 불확실해야 한다.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니까. 4번 맞는 거고 8레고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5번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보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도 개공은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틀렸죠. 보증설정신고는 생략 가능한 신고.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보증사실을 통보했으면 개공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설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략 가능한 신고니까. 5번 틀렸고 정답은 5번. 청구기간. 중개의뢰인이 개공에게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를 하죠.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거,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 보증보험 공제 청구기간 3년이에요. 보험금 청구할 때 청구기간 3년이라고요. 공탁금도 3년이고요. 손해입은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기간은 3년이다. 개공에게 3년, 보증보험 공제도 3년, 공탁도 3년. 보증보험 공제에서는 기산점 문제가 생겨요. 중개 사고 발생일부터 3년, X. 그러면 사고 발생을 몰랐는데 3년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3년. 그래서 우리가 알았삼? 이렇게 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3년 내에 청구해라. 알았삼.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건데 3년간 못 찾아간다.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년간 못 찾아가게 막아놔야죠.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3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는 거죠? 겹치게 바꿀 것. 이미 설정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겹치게 바꾸는 거예요. 전에 든 보험 효력이 만료되고 즉시 X, 해지하고 즉시 X, 겹치게 바꿀 것. 1번 맞고 2번 개공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 시가입하고 공탁금 준 부족액을 보존하고 맞죠?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금 부족액, 보존 15일. 짝꿍도 잘 맞춰야 돼요. 특히 공제인데 부족액 보존 X, 공제는 가입하는 거예요. 공탁인데 다시 가입 X, 공탁은 부족액 보존. 15일은 공통이고 짝꿍도 잘 맞춰야 되고 2번 맞고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맞죠? 공탁금만 3년간 회수 불가.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거 없다.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년간 못 찾아가게 막아놔야죠.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3번 맞고요. 4번 법인이 아닌 개공. 법인이 아닌 그러면 개인. 개인은 보증 설정 금액 2억 원 이상. 맞죠? 법인이 아니면 개인. 개인인 개공은 2명.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2억 이상이에요. 부칙상 개공도 개인 2억 이상. 4번 맞고요. 5번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나오면 중개법인이에요. 법인인 개공 갑이 서울특별시 B구, C구, D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갑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 금액의 합계는 6억 원이다. 틀렸죠. 주된 사무소 4억, 분사무소 3개면 6억이니까 10억. 주된 사무소가 언급이 없잖아요. 상관없다고. 필수. 당연히 있는 거야. 주된 사무소는 4억 이상, 분사무소 3개면 6억 이상, 더해서 최소 10억이다. 5번 틀렸고 답은 5번. 낚이면 안 돼요. 주된 사무소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있는 거다. 중개법인, 법인인 개공 같은 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 1개를 두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는 필수. 언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필수. 주된 사무소는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추가로 2억 이상 보험을 더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보험금이 사무소에 붙는 게 아니라 법인 가서 붙어야죠. 분사무소가 1개 있으면 이 중개법인은 최소 6억 보험 드는 거죠. 보험금이 법인 가서 붙으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월드.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2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X. 6억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중개사고 발생해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6억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고.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월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의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약금 등의 발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맞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개공 예치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거래 당사자가 거절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가 요청을 해와도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맞죠? 최신관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공제사업자 예치기관 될 수 있고 이따가 정리해보면 되고 2번 맞고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은행 같은 말이에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맞죠?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은행 예치기관 될 수 있고 은공채 보신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관소, 보험회사, 신탁업자. 은공채보시는 예치기관도 되고 예치명의자도 되고 공통. 은공채보신에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니까 은공채보신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의 공통. 3번도 맞고요.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소공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틀렸죠. 답은 4번. 소공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없다. 계공은 될 수가 있는데 예치명의자는 외우셔야 되니까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맞죠? 거래계약 체결되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이행 문제니까 이행 완료될 때까지. 틀리게 나오면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X.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5번 맞는 거고요. 정답은 4번. 여러분이 진짜 잘 외우시는 게 있어요.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예치기관.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고 은공채보신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의 공통.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맞죠? 잔금도 예치 가능하고요. 임대차에서 보증금도 예치 가능하고 돈 떼일 만한 건 다 예치 가능하다. 1번 맞고 2번 계약금 등을 계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계공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없다. 맞죠? 동의 없이 인출 불가, 인출 제한 이렇게 부르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는 거. 계공 명의일 때 그런 거예요. 2번 맞고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치 권고 제도고 계공이 예치 권고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 거절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요청을 해와도 계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계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안 나왔으면 업무정지예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계공 의무가 있죠? 분리관리해야 되고 통장 따로 만들고 별도로 보험 들고 계공 명의일 때 의무가 있는데 그거 위반 시에 제재가 없어요. 그럼 제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법에 없으면 업무정지다. 5번 거래 당사자 간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틀렸죠.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되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이행 문제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5번 틀렸고 답은 5번. 계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분리관리 해야 되고요. 통장 따로 만드는 거.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고 인출 제한. 별도로 보험 들어야 되고 예치한 금액만큼 10억 예치했으면 10억만큼 필요한 사항 약정도 해야 되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계공 명의로 했을 때 의무예요. 의무니까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법에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업무정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계공 명의일 때 의무인데 제재가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정지다. 5번은 비용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을 맡긴 사람에게.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겼으니까 매수인 임차인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7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약금 등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틀렸죠? 권고할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그럼 X인데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여기는 잘 되어 있어요. 틀린 거는 권고해야 한다.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1번 틀렸고 2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계공 명의로는 할 수 없다. 틀렸죠. 계공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공채보신에다가 계공 전문회사를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니까 계공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다. 2번 틀렸고 3번 계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규정이 없으면 업무정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 그래요.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 보험 들어야 한다. 계공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제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등록 취소해야 한다. 절등치가 아니라 업무정지.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없으면 업무정지다.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은공채보신, 은공채, 채신관서, 예치기관도 되고 예치명의자도 되고 은공채보신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의 공통이니까 은공채보신에다가 계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고 채신관서, 예치기관 될 수 있다. 4번 맞고 답은 4번.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계공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계공이 예치 권고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거래 당사자가 요구를 해와도 계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닌 거다. 5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4번. 의무가 있는데 법에 제재 규정이 없으면 업무정지. 아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관련된 위반 업무정지예요. 법에 의무가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제재 관련 규정이.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 보험 들어야 한다. 의무라고요. 근데 제재가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정지. 시험에 한 번 나왔었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2번 고용인 고용신고하지 않거나 고용관계 종료신고하지 않으면 의무잖아요. 고용신고 의무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의무인데 제재가 규정이 없네. 그래서 업무정지예요. 우리가 고스톱 이렇게 외우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스톱, 정지, 업무정지. 신고인데도 업무정지. 다른 신고들은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업무정지. 의무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어서 업무정지다. 고스톱. 오늘은 여기까지. 쏨쌤에 빠지다. 쏨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맞죠? 잔금도 예치 가능하고요. 임대차에서 보증금도 예치 가능하고 돈 떼일 만한 건 다 예치 가능하다. 1번 맞고 2번 계약금 등을 계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계공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없다. 맞죠? 동의 없이 인출 불가, 인출 제한 이렇게 부르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는 거. 계공 명의일 때 그런 거예요. 2번 맞고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치 권고 제도고 계공이 예치 권고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 거절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요청을 해와도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안 나왔으면 업무 정지예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개공 의무가 있죠? 분리관리해야 되고 통장 따로 만들고 별도로 보험 들고 개공 명의일 때 의무가 있는데 그거 위반 시에 제재가 없어요. 그럼 제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법에 없으면 업무 정지다. 5번 거래 당사자 간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거래 안전을 보장 위한 제도이다. 틀렸죠.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되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이행 문제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5번 틀렸고 답은 5번.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분리관리 해야 되고요. 통장 따로 만드는 거.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고 인출 제한, 별도로 보험 들어야 되고 예치한 금액만큼 10억 예치했으면 10억만큼 필요한 사항 약정도 해야 되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개공 명의로 했을 때 의무예요. 의무니까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법에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업무 정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개공 명의일 때 의무인데 제재가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 정지다. 5번은 비용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을 맡긴 사람에게.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겼으니까 매수인 임차인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7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약금 등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틀렸죠? 권고할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그럼 X인데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여기는 잘 되어 있어요. 틀린 거는 권고해야 한다.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1번 틀렸고 2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공 명의로는 할 수 없다. 틀렸죠. 개공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공채보신에다가 개공 전문회사를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니까 개공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다. 2번 틀렸고 3번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규정이 없으면 업무 정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 그래요.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 보험 들어야 한다. 개공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제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해야 한다. 절등치가 아니라 업무 정지.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없으면 업무 정지다.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은공채보신, 은공채, 채신관서, 예치기관도 되고 예치명의자도 되고 은공채보신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의 공통이니까 은공채보신에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고 채신관서, 예치기관 될 수 있다. 4번 맞고 답은 4번.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공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개공이 예치 권고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거래 당사자가 요구를 해와도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닌 거다. 5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4번. 의무가 있는데 법에 제재 규정이 없으면 업무 정지. 아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관련된 위반 업무 정지예요. 법에 의무가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제재 관련 규정이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별도 보험 들어야 한다. 의무라고요. 근데 제재가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정지. 시험에 한 번 나왔었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2번. 고용인 고용신고하지 않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잖아요. 고용신고 의무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의무인데 제재가 규정이 없네. 그래서 업무정지예요. 우리가 고스톱 이렇게 외우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스톱, 정지, 업무정지. 신고인데도 업무정지. 다른 신고들은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업무정지. 의무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어서 업무정지다. 고스톱. 오늘은 여기까지. 쏨쌤에 빠지다. 쏨빠. 23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 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됐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지 중개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기억 맞고 니은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맞는 거죠. 교환일 때는 큰 거, 작은 거 X, 평균액 X. 평균을 내도 큰 거보다는 작아지잖아요. 교환일 때는 큰 거, 니은 맞는 거고요. 디귿, 사례, 징역,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초과보수 금지 행위는 임등치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절등치잖아.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다. 초과보수 금지 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디귿 틀린 거고. 리을,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틀렸죠. 매매만,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점유계정. 그러면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는다. 점유계정이 되는 거,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그러면 매매만. 리을도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1번.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경우 점유계정을 말해요. 매도인이 집을 팔고선 임대차를 동시에 해서 임차인 된 거.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 동일 당사자, 같은 사람들, 동일 기회, 동시에.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는 못 받고. 매도인이 임차인된 점유계정은 매매만, 갑도 매매만, 을도 매매만, 임대차는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 그런데 을이 집을 사자마자 갑이 아니라 병에게 임대차를 했으면요. 임대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 중개대상물이고 동시에 있지만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 매도인이 임차인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 다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중개했을 때 개공은 갑에 대해서는 매매에 대해서 매도인이니까 을은 매수인이니까 매매, 임대인도 되네 임대차에 대해서 을은 중개보수를 2번 줘야 돼요. 병은 임차인이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1타 4피 짭짤. 사례 문제가 나오면 갑 을만 나왔나? 점유계정 갑 을만 나오는 거. 갑 을 병까지 나왔나? 잘 보셔야 돼요. 갑 을 병까지 나오면 매매 임대차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1타 4피가 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일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는 거죠. 정답은 1번. 주택일 때는 별표, 표가 있고요. 조례도 있고 협의도 있고 협의, 합의 같은 말이에요. 협의랑 합의는 같은 말. 그래서 주택표 조합 맞는 거죠.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합의가 있고 주택표 조합 맞는 거고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2번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작은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교환일 때는 큰 거, 작은 거 X, 평균의 X, 교환일 때는 큰 거. 2번 틀렸고 3번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 간 거래행위가 해제가 된 경우에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틀렸죠.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무효 취소 해제는 꽝난 거. 개공 잘못으로 꽝나면 중개보수청구권 소멸해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틀린 거예요. 개공 잘못으로 꽝났을 때 그때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3번 틀렸고 4번 계약금 등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외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긴 거잖아.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틀렸죠. 총 분양가 X, 총 분양대금 X, 총 분양가, 총 분양대금 같은 말이에요. X. 총 분양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낸 돈, 계약금, 중도금, 기납입금, 내가 낸 돈,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더한 거. 이게 거래금액이에요. 총 분양가 X, 총 분양대금 X,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계약금 냈고 중도금도 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이게 거래금액.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답은 1번. 주택의 경우 두 가지가 맞는 표현. 1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죠? 주택일 때 조례가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2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일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거. 주택표 조합 맞는 거라 그랬어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협의, 합의 같은 말이니까 주택표 조합 맞는 거고 별표를 생략하고 주택조합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 주택일 때 조례 있고 협의 있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별표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처럼 정확히 맞는 거고 이게 법조문이에요. 정확히 맞는 거지. 법조문이니까. 근데 별표를 생략하고 나와도 맞는 거다. 작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35회 때. 별표 생략하고 나와도 맞는 거. 주택표 조합 맞는 거. 주택조합 맞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이 평균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틀렸죠. 교환일 때는 큰 거, 작은 거 X, 평균액 X. 평균을 내도 큰 거보다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일 때는 큰 거. 1번 틀렸고 2번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 그러면
임대차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틀렸죠. 매매만.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점유 계정. 그러면 매매만. 2번 틀렸고 3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틀렸죠. 주택 외는 조례 보이면 바로 X. 주택은 조례가 있지만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주택 외인데 조례 보이면 바로 X. 3번도 틀린 거고. 4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죠. 상가니까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맞는 거죠. 답은 4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야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0.55%, 임대차 0.4%.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니까. 그러면 상가니까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4번 맞고요. 답은 4번이었어요. 5번. 개공이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중개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4천만원이다. 틀렸죠. 4천만원은 5천만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다시 해서 3,400만원. 5천만원 미만이잖아. 4천만원이 거래금액이 아니라 3,400만원이다.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 모든 임대차가 똑같아요. 주택이건 상가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하는 거. 일단 5번 틀렸고요. 정답은 4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도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의 주택 외, 그 밖의 주택 외는 주로 이제 상가가 나와요.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봐야 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로 보내는 거고, 면적을 봐야 돼요. 85제곱미터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이하니까. 주택처럼 세분화를 시켜요. 임대차 등 매매교환. 임대차가 규제가 세죠. 서민들이니까. 그래서 요율이 임대차는 0.4%, 매매교환은 0.5%, 조례는 없어요. 조례가 왜 없냐면 주택이 아니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오피스텔 0.55%, 오피스텔 몇 프로? 0.55%, 임대차는 0.4%,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주택 외 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 조례는 없는 거고요. 주택 외니까 조례는 없단 말이에요. 질문. 상가 매매는 0.9%, 그럼 상가 임대차는 몇 프로? 상가 임대차 0.9%. 상가는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분화는 되어 있죠. 상가는 세분화가 안 돼 있다.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요율 외우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26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갑은 개공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소유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0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만드는 건데 임대차 기간은 의미가 없죠. 1년이건 2년이건 의미가 없어요.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5만원. 이걸로 환산보증금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면적이 80제곱미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오피스텔 0.55%, 임대차는 0.4%, 오피스텔 0.55%, 임대차는 0.4%, 임대차였으니까 0.4%.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시. 그리고 한 명 받는 건지 두 명 받는 건지 체크해야 돼요. 두 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지금은 한 명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만들어 보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5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3500 더하면 4500, 5000만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주택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똑같아요.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하는 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3,450만원.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 3,450만원 곱하기 0.004.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외워서. 시험지에 조례가 써 있어도 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는 외워서 푸는 거다.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임대차니까 0.4%, 0.4%니까 0.004. 그러면 13만 8천원. 한 명 받으니까 13만 8천원. 두 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지금은 한 명 받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1번. 상가일 때도 해볼게요.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예요. 면적을 잘 보세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고, 상가도 외워서 푸는 거예요.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세분화도 안 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분화가 돼 있죠.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임대차 기간 무시하는 것 똑같고 몇 명 받는지 체크해야 되고 두 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요. 환산보증금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월차임 35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3,500, 1000만원 더하면 4,500, 5천만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하는 거. 그래서 3,450만원. 주택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하는 거다. 그리고 3,450만원 곱하기 0.009. 이거는 외워서.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0.9%니까 0.009. 그래서 계산을 하면 31만 500원.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두 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조례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는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갑이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계약 조건 보증금 3천만원, 월세가 30만원, 계약기간 2년 6개월,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갑과 을이 합의한 중개보수가 20만원, 주택이니까 조례대로,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요율 찾아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을에게 받는 거니까 한 명 받는 거고, 몇 명 받는지도 체크해야 돼요. 임차인 을이니까 한 명 받는 거, 두 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지금 한 명 받는 거다. 계산을 해볼게요.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만들어야죠. 보증금 3천만원, 월세가 30만원이었어요. 그럼 30만원 곱하기 100, 그럼 또 이제 3천만원이죠. 3천만원, 3천만원 더하니까 6천만원. 6천만원은 원칙. 6천만원이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원 미만일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지 6천만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6천만원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이제 6천만원 곱하기 0.004. 0.00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험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례대로.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그냥 하는 거다. 조례대로. 그래서 찾아서 곱한 거예요. 그냥 0.004.
그러면 24만원. 주의사항은 합의를 했잖아요. 주택일 때도 한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표조합 기억나시나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합의, 협의가 있다. 한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24만원 한도 내에서 20만원으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20만원. 만약에 30만원으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24만원. 24만원이 최고 한도예요. 이 한도 내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원으로 합의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이제 30만원 합의하는 건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한도까지만 24만원 되는 거고, 지금은 20만원으로 합의했으니까 20만원. 답은 그래서 3번.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산정 방법. 모든 임대차에서 똑같아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천에 3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하면 3천만원이니까 더해서 6천만원. 6천만원이 거래 금액이에요. 또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만원.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2천만원이니까 더해서 5천만원. 5천만원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원 미만일 때가 예외, 5천만원은 원칙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5천만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 아니다. 5천만원은 원칙, 거래 금액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3천에 10만원 그러면 이게 1천만원이니까 더해서 4천만원. 4천만원은 5천만원 미만이니까 이게 아니고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700이니까 3,700만원. 주의사항, 예외를 판단할 때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칙, 얘만 예외. 만약에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예외일 텐데, 이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 때가 예외, 곱하기 70을 하는 거고, 주의사항은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상가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모든 임대차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협회의 지부를 두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맞는데 뭐가 틀린 거냐면 사후신고예요. 두려는이 아니라 둔 경우에 신고하는 거예요. 치사빤스, 똥빤스. 사전신고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 4가지밖에 없어요. 중개사법에. 전부 다 사후신고다. 둔 경우에 신고하는 거. 두 번째, 개공은 소공의 자격증 4번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한다. 틀렸죠. 소공 자격증도 원본 게시예요. 4번 게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개공이. 소공 자격증 원본도 개공이 게시하는 거다. 4번 게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틀린 거고요.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죠? 누구 입장? 신청자 입장.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장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국장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상충된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장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고. 네 번째, 공제 규정은 국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 승인 얻는 거고, 기억.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고,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공제 규정 승인받지 못해도 과태료는 없다. 그냥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지. 승인을 받고 하는 거다. 누구 승인? 국장 승인.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승인은 높은 사람 승인 얻는 거니까. 기억. 국장 승인 얻는 거고. 네 번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옳은 거는 2개. 답은 3번.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뒀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뒀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 같은 말이에요. 둔 위치에 가서 신고하는 거죠.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시군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신고,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옷. 발음하기 힘드니까 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셔. 사후신고, 둔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 사전신고가 아니라. 그리고 감독은 국장이 하죠. 기억. 감독이니까 국장, 기억. 지부, 지회, 감독은 다 국장이 한다. 신고인지 감독인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감독은 국장. 그래서 아까 공제규정 제정 승인도 국장 승인.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감독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협회에서는 국장이 제일 높다.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셔. 기억.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의 빠지다. 송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되어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틀렸죠? 국장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법인이니까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맞죠? 답은 2번. 주의사항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명. 그러면 안 돼요. 서울특별시를 따로 빼고 있잖아.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2번 맞고 3번 이 법에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틀렸죠.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의무가 아니에요.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의무가 아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틀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고요. 한방 들어보셨나요? 협회가 하는 사이트예요. 한방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할 수 있고 현재 하고도 있다. 4번 틀렸고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틀렸죠.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장이 감독권자가 아니라 국장이 감독권자. 기억. 감독은 국장. 기억.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 협회의 설립 과정. 처음에는 정관 작성이에요. 발기인 300명 이상 정관 작성하고 이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의결,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원 600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서울은 따로 빼야 돼요. 서울은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그리고 출석 과반수 동의로 의결, 의결을 외우셔야 돼. 중개사법에서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오면 되고, 그리고 국장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 인가는 인정이에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가 맞다고 국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감독권자잖아. 국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 인가. 그리고 주의할 거 설립 등기하면 성립.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X. 설립 등기하면 성립한다.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을 외우시는 거죠. 숫자들을 외워볼게요.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니까 발바닥을 그리고 3, 눈썹 100, 눈 300, 발바닥을 그리고 3, 눈썹 그리고 눈 300, 창립총회에서 600명이니까 창문, 이게 이빨이면서 창문이에요. 600, 코, 눈 600,
창립총회에서 600명. 발기인 300명 이상, 발바닥 그리고 300. 600 창문이면서 이빨이다. 사람 얼굴 됐잖아. 이 사람이 120시,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120시, 101섭 동생이죠. 102니까. 발기인 300명 이상, 발 300, 600 창립총회에서 600명 이상,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 120시.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협회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 제정하여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얻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렸죠. 공제규정 제정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 맞지만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 받는 건 아니다.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다. 공제규정 제정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못한다. 과태료 규정은 없다. 1번 틀렸고 2번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죠. 협회는 비영리법인. 그래서 협회가 하는 일들은 다 비영리. 공제사업도 비영리사업. 협회가 비영리니까.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다. 2번 틀렸고 3번 협회는 공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 있다. 틀렸죠. 협회는 사법인. 사법인이니까 제재 감독 업무, 모니터링 업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감시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협회는 사법인. 그래서 제재 감독 업무, 모니터링 업무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개공이 자기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틀린 거죠. 자기 중개사무소를 빌려준 거 30조 2항. 이거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제사업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까. 보험금 청구는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30조 1항. 개공이 중개인을 한 거. 30조 2항. 지금처럼 자기 중개사무소를 빌려준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 그 세 가지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된다. 자기 중개사무소를 빌려준 거 보험금 청구가 된다. 공제사업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틀렸고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급 지급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맞죠? 공제금 그러면 X, 총 수입액 그래도 X,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로 받은 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 비상금으로 적립, 재워놓을 것.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5번 맞는 거고 답은 5번. 공제규정과 운영규정을 비교를 해볼게요. 공제규정 제정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지 과태료는 없다. 그런데 운영규정은 승인받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중개사법에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제규정, 운영규정. 공제규정은 승인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다. 운영규정은 승인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 차이점이니까.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지급여력비율 비교를 해보면 책임준비금, 비상금으로 적립, 재워놓는 거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금 X, 총 수입액 X,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100분의 100 이상, 100% 이상,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을 것. 100분의 99 그러면 99%니까 1%는 보험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보험금은 항상 줄 수 있을 것. 100분의 100 이상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